안녕하세요, 김용수입니다. 오늘은 신동엽과 금강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 금강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게 금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금강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강입니다. 유역의 크기로는 한강, 낙동강, 금강이고요. 강 길이로는 낙동강, 한강, 금강 그럽니다. 금강은 이렇게 세나 저렇게 세나 세 번째 크기 강이에요. 사실은 금강이 아주 아름다운 강입니다. 지금 저쪽에서 흘러오는데요. 저쪽이 지금 저 청양 쪽입니다. 그 칠갑산 있는 곳이 청양이에요. 청양 너머에가 공주입니다. 그래서 공주, 청양, 부여 여기가 지금 금강 중류에서 하류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금강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서울이 옛 백제 수도가 서울이에요. 사실은 아래로 백제가 이제 고구려고 충돌해 갖고 아래로 내려와서 공주로 자리 잡는 건데, 지금 어쨌거나 지금 현재 서울이 한국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전에 이제 시끄러웠던 게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해서 시끄러웠죠. 그래가지고 세종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한국의 행정수도가 한강에서 금강으로 옮겨온 거예요. 세종시도 금강이, 그러니까 금강 유역에 들어있는 곳들이에요. 사실은 강이 마을을 만들고 강 유역들이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이 어디 있지 하지만 사실은 이쪽 일대로 와서 보이는 모든 물줄기, 논에서 본 물줄기, 도랑물 이런 건 모든 것들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은 건 전부 다 결국은 금강으로 흘러 들어와서 군산에서 서해로 빠지는 겁니다. 이 강에서 재밌는 게 우리나라가 지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북쪽이 높죠. 북고 남저죠. 남쪽이 낮아요. 그 다음에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요. 동고서저예요. 북고 남저, 동고서저. 그러면은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는 거잖아요. 당연히 물은 경기도보다는 충청도가 낮고 충청도보다는 전라도가 낮고 이렇게 이제 우리 관념 속에서는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땅은 높낮이가 반드시 한 가지 방식으로만 돼 있는 건 아니니까 산이 솟아있기도 하고 하죠.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금강은 전라북도에서 샘솟아서 충청남도를 거쳐서 충청북도로 갔다가 다시 충청남도로 들어와서 전라북도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흐르는, 전에 제가 남한강 기행하면서 강원도 정선회를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재밌는 그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서울로 올라가고 물은 서울로 내려간다. 정선 앞에 흐르는 물이 흘러 내려가서 서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 벌러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어떤 택시 운전수가 택시를 몰고 가다가 강 흐름을 놓고 얘기를 하면서 강은 부산에서 서울 쪽으로 흘러 내려간다고,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흘러 내려간다고, 금강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금강이 가지고 있는 아마 우리 관념을 뒤집어 엎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일 거예요. 이 금강이 샘솟는 것은 전라북도 장수군 뜸봉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강은 강원도 태백 금대산에서 솟아요.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 황지에서 솟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은 전라북도 장수 뜸봉샘에서 솟는데, 이 발원지라고 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발원지는 강의 발원지 하면 뭐가 막 유장하게 흐를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발원지는 물이 시작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샘물이에요. 모든 발원지는 샘이에요. 가보면은 땅에서 최초로 솟구치는 곳. 여기서 보면은 이 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대지의 운동의 시작입니다. 모든 운동이 출발점이 샘에서 시작돼요. 거기서 물이 솟구쳐 나오면은 이게 이제 이 물은 고여 있지 않아요. 솟구쳐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뒤에도 계속 솟구쳐 나오거든요. 떠밀려서 밀려가는 거죠. 앞으로 밀려가서 흘러가면은 이제 이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물이 식물을 기르고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이 물이 이 길을 만들면서 흘러내려가면서 이 물 옆으로 사람들이 이 물이 만들어 놓은 길에 도움을 받아서 걸어 다니는 거죠. 이래서 사람 길이 생겨나죠. 물길, 사람길, 바람길은 그래서 하나의 길입니다. 이건 누가 만드는 거냐? 샘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발원지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인데, 사실은 발원지라고 하는 게 꽤 중요한, 우리 상상력의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한강 같은 경우는 발원지가 세 군데가 논쟁해서, 제가 맨 처음에 남한강 기행 쓰면서 그 세 군데를 다 가봤어요. 왜 논쟁을 하게 되냐면, 아니 샘 솟는데 무슨 논쟁이 필요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 흔히 그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습니다. 주류가 있고 주류가 아닌 것이 있어요. 이 용어가 강에서 나온 용어예요. 주류가 뭐냐면은 제일 멀리서 흘러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발원지라고 하는 샘을 가진 물줄기가 주류예요. 비주류는 이것보다 더 짧은, 여기에 섞여 들어온 물들이 비주류예요. 지류예요. 강에서 말할 때 지류, 주류와 지류가 있어요. 이 옛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강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오니까 당연히 한강 줄기 따라서 쭉 더듬어 올라가서 제일 높은 데를 찾아낸 것이 그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 뒤쪽에서 샘 솟는 물이 오대산 우통수예요. 그것이 오대산 우통수에서 솟는 물이 가장 높습니다. 높이로. 그래, 그게 발원지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제일 멀리서 흘러오는 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일본 놈들이 이제 측량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실제 거리를 재보니까 오대산 우통수보다 태백 금대산 물이 훨씬 더 긴 거예요. 그게 주류인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태백 금대산으로 옮겼어요. 금대산 태백 금대산 검룡소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콱콱 샘솟아서 이게 이제 흘러서 이제 서울, 김포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건데, 이 검룡소 옆으로 조그마한 물길이 나가고 물이 또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룡소가 제일 긴 물이라고 하는 건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이 물이 있으니까. 이 물을 따라 올라가면 시작되는 곳이 삼각수예요. 삼각수인데 왜 삼각수가 발원지가 아니게 되냐면은, 강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이상 흘러야 돼요. 1년에. 절반이, 이게 흐르지 않는 것은 강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물 중에서 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바다, 호수 이런 것들하고 다른 점, 흐른다는 점이에요. 흐름. 이 흐름이 없으면 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삼각수 물이 재보면은 6개월 이상을 흐르지를 못해요. 이게 조금만 가물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가뭄이 풀리면 또 조금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세 개 가지고 논쟁을 하더라고요. 이 금강 발원지는 재밌는 게 쭉,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면은, 이 강을 타고 올라가면은 현재 지금 충남 부여니까
지금 저 공주, 저 세종을 지나가서 저 위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제 충청북도 저 위로 올라가서 전라북도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고 한 건데 그것이 전라북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거기서 흘러오는 건데, 강물이 발원지에서 샘 솟을 때는 맨 처음에는 샘이 흘러내리면은 이제 이걸 뭐라고 할까요? 또랑 이전에 요게 흘러와서 도랑이 되는 거예요. 이 도랑이 흘러가다 보면은 옆에 끼어드는 도랑이 만나는 도랑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물은 반드시 흘러가기 때문에 만나요, 무엇인가를. 그 도랑을 만나면은 이게 이제 큰 도랑이 되죠. 큰 도랑이 또 도랑을 만나면은 개울이 되겠죠. 개울이 또 개울을 만나면은 하천이 되겠죠. 하천이 그렇게 흘러가다가 또 하천을 만나면은 이때부터 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샘물이었던 것이 도랑이었던 것이 개울이었던 것이 하천이었던 것이 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종을 지나와서 공주 앞에서 하나를 더 만나서 금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이 금강이 이제 서해까지 딱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금강은 이 중류 붙은 거예요. 강 이름이 진짜 금강인 것은 그것이 이제 공주, 청양, 부여, 논산, 이제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진짜 금강인 거죠. 이제 이 금강 유역을 끼고 신동엽 시인이 살았던 거고, 지금 이야기한 구간이 옛날에는 우리나라 강에 있는 백사장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금강이었다고 그래요. 사실은 금강은 역사 속의 순환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금강이 지금 위치한 곳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벌판이 제일 많은 곳이 금강이에요. 논농사 짓기가 가장 좋은 것이죠. 농경 문명의 시대의 중심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가장 탐나는, 한반도에서 예전에 탐나는 땅이 금강 유역일 거라고요. 이렇게 당연히 센 사람들이 공격을 많이 해오죠. 외세 순환을 많이 겪죠. 여행, 관광, 여기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게 정치적 갈등입니다. 금강이 섬진강처럼 봄을 맞는 강이 되지도 못하고, 남한강처럼 가을을 떠나보내는 강이, 가을을 맞는 강이 되지도 못한, 아주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서정적 상징물이 되지 못한 이유는 이 정치적 상처, 충돌, 한, 원념 이런 것이 많이 쌓여서 그래요. 이 금강은 감상주의가 들어설 틈이 없을 만큼 순환과 시련 속에서 계속 흘러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하려다 하나 빼먹었는데, 금강 발원지에 재밌는 게 뜸봉샘이라고 하는 데서 물이 샘 솟아요. 전라북도 장수예요. 거기서 막 흘러내려오면은 만나는 첫 번째 마을이 수분 마을이에요. 물이 나뉜다는 뜻이에요. 수분. 거기 수분영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영에서 물이 두 쪽으로 쪼개져요. 이렇게. 이때 어느 쪽으로 물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금강이 되느냐 섬진강이 되느냐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금강과 섬진강이 같이 출발해 오는 된 거예요. 그 수분영, 그 수분 마을에서 시인 유용주가 살았어요. 자기 고향이 거기라고 시인 유용주가 말합니다. 이 금강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전에 그 수분 마을 지나서 개울 하천 시대를 지나서 이렇게 흘러오면서 만나는 물줄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거기 지나오면서 옥천에서 정지용 넓은 들 동쪽 끝으로 그러니까 그 넓은 들 동쪽 끝으로 뭐 저 실개천 정지용의 향수에서 나오는 실개천이 이게 그러니까 금강 저 위쪽 이야기인 거예요. 이 물이 흘러 내려와서 신동엽의 서사시 금강이 흐르는
부여지대를 거쳐서 이제 조금 내려가면은 이제 그 박범신 선생의 소금이라고 하는 소설 쓴 박범신 선생 고향이에요. 또 거기가 강경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군산 채만식 선생 문학관도 이 금강가에가 있어요. 채만식의 탕류가 바로 금강입니다. 그리고 고운의 만인보의 지명들이 등장하는 그런 그 지역들이 이제 쭉 펼쳐집니다. 금강이 이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그 풍부한 곳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금강이 이 아름다운 서정성만으로 사람들에게 회자되지 못한 이유는 너무나 순환과 시련, 이 세상의 아픔을 다 겪으면서 흘렀기 때문인데요. 그 이제 저 김주영의 객주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충청도와 전라도 사이에 끼어 있어 바닷사람과 내륙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교역이 활발하였다. 봄과 여름 동안은 생선을 잡고 해초를 뜯느라고 비린내가 포구에 넘치고 5월의 황새기적과 7월의 새우젓이 풀릴 때는 5, 60척의 배가 몰려들어 화장들이 내뿜는 연기로 포구 하늘은 암회색의 바다였다. 여기가 특히 인기 있었던 곳이 지금 여기서 서해로 빠져나가면은 그게 이제 황해예요. 이름이 이곳이 이제 아시아의 국제교통의 중심이었겠죠. 당연히 옛날에 배를 타고 다녔으니까. 그 바다의 조류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은 저 부강, 그러니까 세종시 옛 연기군 거기까지 영향을 미쳐요. 연기군에 흐르는 부강까지.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배가 다니기가 좋다는 말이에요. 바닷물이 배를 밀어주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큰 배가 다녀서 이 강이 이렇게 생긴데 지금 사람들은 얕잡아 보지만 사실은 옛날에 국제선들이 드나들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부여도 그 국제도시가 있었던 자리고, 그래서 그 아시아의 허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배를 타고 와서 거기서 멎었다가 일본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 중국 것을 받아들여서 일본으로 전파시키기도 하고, 일본 것이 또 역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런 이제 중심지였던 거예요. 그 역할을 이 강이 했기 때문에 예전에 이 강가에 있는 강경은 조선 3대 장터 중에 시장 중에 하나예요. 큰 장터였어요. 근대인들은 이 육상교통이 출현한 이후 사람들은 실감을 못 느끼죠. 그 다음에 강가에 이제 먹을 것이 많이 나기 때문에 벌판이 있고 들판에서 농사 지을 거리가 있고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서 배로 운반하기 좋고, 이렇게 해서 저 부강쯤에 이르면은 이 금강 쭉 올라가면서 거기 가면은, 그래서 옛날에는 공주에 부자들이 많았고 공주에 사는 아낙네들은 잠잘 시간이 없었다고, 저 작은 돈벌이 할 일들이 많아요. 인부들이 품삯을 많이 받기 때문에 노가다를 띄어도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옛말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그래서 그 지역에 해태로 불쏘시개를 하고 명태로 부직갱이를 한다. 해태가 김이에요. 김이 예전에 얼마나 중요한 고급 음식입니까? 고급 반찬입니까? 근데 그 김으로 우선 급하니까 김이 바다 풀이잖아요. 잘 말라 있잖아요. 김으로 불쏘시개를 했다는 거예요. 해태로 불쏘시개를 하고, 우선 급하니까 명태 갖다가 저 아궁이로 사용했다. 그런 말이 돌 만큼 풍요로웠던 곳인데, 그 풍요로움 때문에 역사 속에서는 순환을 겪었고, 지금은 산업 문명의
물러나고 나서 지금 디지털 시대에 다시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 동안에 꽤 어려움을 겪었고 또 한 가지 4대 강으로 아주 유명한 강이 4대 강 사업으로 아마 금강 녹조 라떼를 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백제보 수문을 여느냐 닫느냐 그거 보여줄게요. 그게 저겁니다. 금강의 녹조 라떼가 말이 많았던 이유는 가장 아름다운 강이 가장 처참하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저 보가 백제보여서 저거를 이제 막았었는데 저 수문을 열었죠. 옛날에는 이 강가 이 고수부지 전체에 수박 농사를 지어서 우리나라 수박이 다 여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4대강 이후에는 그런 것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이제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자전거 길을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주 예쁜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제가 생각할 때 금강은 상당히 쓸쓸해서 마치 1960년대 신동엽 시인이 그거 이제 예측하는 것처럼 신동엽 시인 표현에 그때는 4대강 없을 때예요. 금강 아주 아름다울 때 뭐라고 써놨냐면 서사시 금강에다가 금강 옛부터 이곳은 썩고 대신에 정신을 남기는 곳 이렇게 써놨어요. 녹조 라떼가 그렇게 썩은 대신에 어떤 정신을 남겨야 하는지 이것은 아마 신동엽 시인이 우리들에게 숙제로 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